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아, 종착역이 있어야 되는데.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착역이 없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박근혜 정부 퇴진이 아니라 네. 퇴진 이후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네. 자자손손 네.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네. 종착역이 있을 수가 없죠. 아,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네.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종착역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정거장엔 내리셔야 됩니다. 이제 내리셔야 돼. 예, 네. 안 내리고 버티면은 불 다 꺼진 기차 안에서 비참해집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명예롭게 내리게 원래 해줄까요? 지하철 막 졸다가 그 버스 종점이나 지하철 종점에 가면은 그 저기 우리 청소 노동자 어머니들께서 아 다 와서 빨리 내려. 아니면 아저씨 그만 주무셔 막 이렇게 깨우잖아. 술 취한 빗자루로 아저씨들만. 때려. 빗자루로 때려. 그러니까 그냥 장고 있을 때 처음에 기사 아저씨라든가 또는 우리 청소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네. 점잖게 깨우는 거 이제 다 왔어요 내리세요 하는 게 명예롭게 내리는 그렇죠. 거고 그래도 안 내리면 빗자루로 때리는 거 불명예 퇴진이지. 아저씨 일어나 이제 집에 가. 빨리 가. 빨리 가 집에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다. 굉장히 메시지가 오늘 강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다뤄야 될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요. 재밌는 거부터 다룰까요? 황당한 거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저기 뭐야 좀 묵직한 거부터 할까? 아니 시간 안배를 제가 좀 해봐요. 재밌는 거. 아니 그 청와대가 우리 어제 봤잖아요.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까지 마늘 주사까지 나오는데 오늘 경향신문이 방금 36분 전에 단독을 했는데요. 비아그라를 샀다네. 88전과 비아그라. 아니 그러니까 왜 필요했을까? 글쎄 그거 왜 어디다 쓰는 거야 필요했을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네? 뭐 한두 개래야 아니, 말인데 그러니까. 다 대리 처방 받고 들여온 것도 많죠. 비아그라 60정 37만 5천 원. 그다음에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88정 50mg짜리 304개 45만 6천 원. 왜 샀을까요? 그거는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네. 저 일자라는 비서관들 본인도 먹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예요. 2014년이면 이 전이네. 아닌가? 올 8월까지니까 나가고 나가고 난 나서도. 다음이야. 네. 그거는 김기춘 실장의 은총이 물러나고 나서까지도 직원들한테 미친 거죠. 직원들 나눠줬을까? 혼자 먹었으면 그 도둑놈이지. 아니, 그거 근데- 많은 걸 혼자 먹어 그래. 아니 근데 비아그라를 영양제도 아니고 우리가 밥 먹다가 누가 막 비타민 C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그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별로? 그냥 그럼요.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네. 그거를 네. 병원이랬다. 약국에 가가지고 네.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어. 그 진단서를 가지고 네. 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뭐 대리 처방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아그라도 길라임 씨. 그러니까 네. 비아그라도 아마 대리 처방 같은데요. 그 비아그라는 누구 이름으로 샀을까? 그것도 길라임인가? 길라임인가? 아니 길라임은 여성한테도 팔아요? 비아그라를? 현빈이의 이름으로 샀겠지. 현빈 이름. 그 시청자 여러분, 저희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 드라마에 길라임하고 같이 나왔던 현빈 씨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지금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누군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세요? 빨리 응원 메시지 함께 날려주세요. 그렇구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이구나. 그래서 여자도 먹어요? 미쳐 내 지식이 짧아가지고 우리 그런 거기까지는 아니 제가 이번에 정말 취재의 한계를 느꼈어요. 배곡 주사를 뭐 알아야지 쓰지 그렇잖아요. 예. 어떤 주사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게 각 뭐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데서 이게 이를테면은 비급여 항목인 거예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병원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비타민 오렌지 주스가 있어. 그럼 100% 오렌지 주스가 있고 5%짜리 오렌지 주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함량을 달리해 가지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막 있는데 그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요? 아니 배곡 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비타민 주사 중에서 각종 주사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한국 사람들한테는 또 마늘이 또 짱이잖아. 그래가지고 또 마늘 감초 주사. 뭐 그런 예. 주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곡 주사는 딱 말만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맞으면은 얼굴이 하얘져. 그렇지 피부가 배곡처럼 하얘진다. 비욘세 주사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많이 주사들, 맞으면 백반증의 위험이 있대. 비타민 주사들 무슨 마늘 주사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백반 주사를 아니 배곡 주사 말고 배곡 주사를 맞았으면 내 피부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배곡 주사 말고. 아니 나 저기 뭐야 김종대 의원님한테 배곡 주사 번하려고 그랬지. 내가 제일 필요한 주사입니다. 제가, 네. 근데 비타민 주사를 맞아봤는데 왜냐하면은 그 감기 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빨리 감기 낫고 싶어가지고 네네. 우리 동네 내과에 가가지고 감기 치료를 하고 나서 비타민 주사를 맞아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또 주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마늘 주사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마늘 주사 맞으면 효과가 더 좋은가 아니면 비타민 주사가 더 좋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이야기가 둘 다 효과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크게 그렇구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평소에 비타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 잘 섭취하고 그리고 뭐 요즘 비타민제 많잖아요. 천밀이 네. 뭐 그런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현빈 이름이 김주원이래. 아, 김주원.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김주원 이름으로 샀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김종대 의원 방에 왔더니 보좌관께서 피곤하니까 아침으로 새벽부터 와서 이거 뭐 촬영하려고 했더니 피곤하니까 사탕을 주더라고. 아, 빨리 그러니까요. 예, 저희 김종대 의원한테 주는 거를 내가 눈치를 쫙 줬더니 나한테도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김종대 의원은 비타민 주사 대신에 피로를 풀기 위해 저렇게 사탕을 먹나 봐요. 사탕 드세요? 사탕이요. 비아그라 대신 사탕 먹는 네. 거예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목에 좋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비서가. 그렇군요. 그런가요? 네. 자,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갔다. 청와대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첫째, 청와대가 청와대 직원들의 성생활까지 걱정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네. 두 번째 추측은 조금 위험한 추측인데 청와대가 청와대 밖에서 청와대 들어오는 남성들을 위해서 혹시 또 이런 것들을 권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해볼 수 그만. 있어요. 그만. 더 나가면 위험해요. 지금 그 8시 11분 등교 시간이에요. 예. 등교길에 저희 방송 함께하는 아이들하고 저희 방송 욕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 등하교 때 엄마들이 같이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요까지. 네, 여기까지만 하세요. 19금. 더 이상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경술국지 비슷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오늘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일입니다. 잠시 후 국방부에서 서명을 하는 겁니까? 네, 저도 이제 국방부 정문 앞에 시위하러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뭔 꼴입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따져야지 그래. 그러니까 정문 앞에 한 데서 가가지고 시위까지 해야 되니 이게 그 정도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이걸 뭐 도대체 배경도 모르겠고 설명도 안 하고 그래 국방위가 몇 번 파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데모라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그래서 급한지 몰라도 10월 27일 날 한일 간의 논의가 재개되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서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됩니다. 오늘 본 서명을 하면 서명했다는 걸 상대 국가에 알려주는 순간 발효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군사보호 협정 뭐 일명 지소미아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변혁 내지는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협정이다. 그런 만큼 이 최순실 정국에서 말이야 이게 이렇게 폭주하듯이 국민 여론은 그냥 개무시하고 이런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네. 이거는 절차상에 매우 중대한 세 가지 결격 사유를 안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군사 전문가시잖아요. 네. 김종대 의원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 보셨어요? 아니 전문은 못 받고 그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만 봤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이고 국회 국방위 의원인 김전 의원도 그 전문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못 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법안이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제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다. 첫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가서명이 언제 됐냐면은 네. 11월 14일 날인가 가서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이 22일
오늘이 23일이죠. 23일. 예. 뭐 이건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외교부가 만들어낸 알기 쉬운 조약이라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보면은 이러한 국가 간의 체결하는 뭐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7주에서 8주 정도의 가서명 이후 서명하는 어떤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일종의 이제 숙성시키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절차상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가하고 네. 그러면 이제 관계기관 책임자들끼리 두 나라 사이에서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하려고 하는 그 절차를 지금 놔두고 있죠. 근데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현재 네. 대통령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대통령 법적으로도 피의자 신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고 예.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탄핵을 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명을 할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국방부는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서둘러서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매우 중요한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차상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군사 전문가임과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이시고 네. 그리고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전혀 전문조차 보지 못한 네. 상황에서 이 협정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보 공개를 하라 그랬더니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는 일본이 좀 싫어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군사 전문가의 네. 30년 지기도 몰라요.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공개했어요. 그렇죠. 네. 2012년에 한번 무산된 적이 있는데 네. 언론에 들어가 보면은 다 그 전문 공개돼 있어요. 네. 공개하고 여론이 나빠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이 나쁜 건 똑같아요. 네. 근데 일단 명칭이 군사자가 들어갔습니다. 옛날엔 정보보호협정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영문은 네. 똑같았는데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 그러면서 내용을 구체화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전문을 공개 안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밀리에 졸속으로 서둘러서 하는가? 이 점에 대한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에서도 아니 지금 당신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서두르셔? 도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본 언론도 그렇고. 니온 게이자에 나왔는데 네. 물론 그 말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 이걸 서두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에 완결 짓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면은 네. 한국 정부가 좀 엉뚱하다 그러면서 약 올리는 얘기지. 사실은 거봐라. 니들 체결 안 하고 백이냐. 어차피 미국 큰형님이다 해주기로 약속한 건데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거림이 좀 내포돼 그때 있다. 책임을 그 2012년에 체결했으면 됐는데 그때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니들 하려 그러냐 하면서 한국 정부를 좀 약올리는 거죠. 그렇죠. 한국 정부를. 그런 예. 면이 있죠. 그런데 그 진짜 그 교류되는 급한 성격의 네. 정보가 뭐냐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데 그거는 사드 배치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전자 정보, 전자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정보를 교류하는데 지금 미국이 사드 배치에 굉장히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나 배치될까 했는데 이제 8월 9월이면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목표 하에서 이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거기에 있는 그 전자 데이터를 일본하고 공유하는 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기반 체계 구축이다. MD 체계 구축이다. 이게 급하지 그거 아니면 그렇게 급할 일이 없다고 봐요. 내년에 하면 어디가 더 납니까? 이게 해를 넘겨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거예요. 미국의 군사적인 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이어지는 이른바 이 아시아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그 결국에는 그 체제의 시스템에 복속되는 네.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유추해 보면 되겠죠. 사드 레이더에서 네. X밴드 레이더에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의 네.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합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거든요. 이 데이터가 네. 일본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 체제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즉 북한이나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어느 지점에 지금 저기 비행을 하고 있는지 이 X밴드 레이더는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조기 경보 레이더는 탐지 기능만 있다면은 네. 얘는 탐지한 다음에 식별해서 추적하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X밴드 레이더가. 그러니까 극초단파 고성능 레이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한국에서만 운영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은 조기 경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보를 일본의 패트리어트 포대라든가 네. 이지스 그 구축함에서 공유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태평양사에서도 또 주일미군에서도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정보로 써먹겠다. 이게 저는 정보 공유 협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정보 공유하는 게 이게 예. 오바마는 이런 결정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네. 트럼프도 MD에 적극적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TPP도 안 한다고 저러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는 어떤 대일 정책이라든가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의 뭔가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변화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anything but 오바마거든요. 트럼프도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네. 트럼프는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게 트럼프의 주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향후에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이 윤곽이 잡힐 때까지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유보를 안 시킨 거는 바로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바마 정부가 자기 임기 안에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겠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돼서 이후에 똑같이 미국 국방부도 이게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몇 퍼센트인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전에 이거를 쐐기를 박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교환을 하는데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MD 체제 한국에 배치될 앞으로 네. 미국의 그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가지고 일본의 이 X밴드 레이더를 비롯하여 네. 일본의 이제 G3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미국 본토하고 정보 교환을 이제 전자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한국에도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앞으로 배치될 X밴드 레이더는 미군이 운영하는 거라면은 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한국이 또 추가적으로 X밴드 레이더를 구매할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이 계속 그렇게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사드 한 개 포대로는 안 된다. 네. 두 개, 세 개를 늘려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는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 그리고 장차 한국군이 보유하게 압력을 넣어서 보유할 X밴드 레이더 한국군이 보유한 이런 레이더 체계까지 미국의 MD 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MD 체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네. 그런 목적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이 불만인 거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이것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또 획득하는 그런 어떤 정보가 있는 거죠. 레이더를 통해서 얻는 정보. 이 정보를 이제 MD 체제와 같이 지금 통합시키고자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 말하는 네.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미국의 동북아 MD를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을 끼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타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판단을 그동안에는 최순실 씨가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는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누가 이렇게 뒤에서 서두르는 걸까요? 옛날엔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국방부의 그 선량한 우리 군인 아저씨들, 뭐 좀 정보가 쏙쏙 들어오는 거 없나요? 그러니까 사드에 이어서 이번에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정도 예. 확실히 국방부 내에서 공유된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 실장급들이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예. 근데 청와대 직거래하는 그 주무 이제 차관복급 예, 실장 한 분하고 예. 극소수만 이걸 공유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터트리는 식의. 그러니까 이 국방부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아니 이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이게 박근혜식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국방부가 모르지. 27일 날 그거 발표할 때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확실히 보면 어떤 비선 라인처럼 움직여요. 국방부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통하는 간부와 그렇지 않은 아는 간부. 뒷수습만 하는 간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 뒷수습만 하는 간부들은 열받겠다. 열받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때 네.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는 거는 항상 상식적이고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그 축적해 놓은 그 지식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러한 지식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정세를 분석했는데 네. 그게 다 꽝이었지 않습니까?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이렇게 네.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순실이 영어의 몸에 있는 영어의 몸인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사드와 예.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까? 한가 예.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식, 예. 우리의 경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맞춰야지. 그래야지 정확하게 빨리 분석할.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우주의 뭐냐면은 기운으로. 제가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분석을 안 하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아 명상으로. 그랬더니 이제 영감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요? 예, 어떤 거냐면은 최순실이 이제 자기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로 토끼기 전에. 토끼기 전에. 그때 아니면은 네. 또 들어왔을 때 31시간의 자유로운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네. 두 번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오방랑 주머니가 3개가 있었어요. 네. 작은 오방랑 주머니 3개를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위기 시에 이 주머니를 차례차례 여러 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서 전래동화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맞는 네, 거니까 네, 첫 번째 네. 사과하고 나서 오방랑 주머니를 딱 열었더니 네. 그 안에 네. 딱 나온 거예요. 네. 사드, 지소미아 이렇게 딱 있었던 한일정보협정 거예요. 원래 지소미아, 해야겠다. 한일군사정보협정.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판을 할 가능성이 그래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아직도 2개의 오방랑이 있는 거네. 그래서 두 번째 오방랑 님이 열었어요. 뭐예요? 그 이제 해운대 LCT. 두 번째 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오방랑이 지금 남아 있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래도 그 이제 종착역이 다 와가기 때문에 이제 곧 내리셔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뭐 이게 지금 다 엉망이 다 어디나 지금 다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요. 한국 자체가 외국에서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식물 국가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뭐 거래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막 외국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나라는 지금 비상 상황이어서 여기랑 뭐 하면 안 돼. 뭐 투자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으면서 제일 예민한 데가 또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는 지금 대놓고 사드 배치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 한류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연예인들 가서 공연하고 이런 건데 이게 전부 금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지되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국방부가 아주 얄팍한 그 조치를 취합니다. 중국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니까 중국에다가도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중국이 덥석 받아주면은 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네.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느냐. 국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다 협정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덥석 제안을 해놓으니까 중국이 보란 듯이 귀싸대기를 때립니다. 아니 니네 사드에 이어서 이거 다 뻔히 그렇게 하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 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의 협정은 한중 협정은. 한중 협정은.
예, 그래서 이런 그 체결 제안을 불과 이거 제안한 지가 2달여밖에 안 돼요. 아, 제안한 게요? 예, 제안한 게? 예. 그러니까 한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보여져요. 결국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국이 봤을 때는 이 한국하고의 어떤 심리적 거리감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중 무역도 지금 네. 침체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경제 침체에다가 중국의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이게 또 저하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류 그 스타의 중국 공연이 제로입니다. 제로. 네, 맞아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내지는 TV 연속극도 현저하게 줄다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북중 무역액은 반면에 지금 거의 전성기 때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저기 뭡니까 위원장입니까? 김정은 씨가 그 풍어 저기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춤이라도 추고 싶잖아.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멀어지고 북한하고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이게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네. 8월부터 그랬어요. 올 8월. 네. 7월에 사드 배치 발표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면 그게 동북아 MD 체제 구축이라고 지금 쭉 우리 네, 김정도 의원이랑 예, 같이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북아 MD 체제 구축은 당연히 이게 대중국 견제용인 거죠.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면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요소가 2가지가 생깁니다. 추가적으로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방부는 네. 절대 아니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진짜예요? 네, 일단 제가 큰일이네. 그 증거를 이야기하면은요. 예. 2012년도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네. 그때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일본이 조기에 획득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에 일본의 이지스함을 배치한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일본이 이지스함이 서해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그 정보를 얻으면은 우리가 그 일본이 얻은 정보를 나눴으면은 그럼 우리한테도 유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되면은 군사 정보 교류가 더욱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 가지고 이제 물꼬가 튀어서 일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서해안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북한의 정보를 얻는다는 걸 목적으로 하겠지만은 중국의 이른바 이제 이렇게 동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네. 그런 시설들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게 이제 중국이 염려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염려가 되는 거는 이제 작년에 미일 가이드라인이 4월달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우리가 작년 이맘때 뭐 김정도 의원이랑 맨날 이야기했던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되면은 일본의 자위대는 이제 일본 미국과 관계 속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일본의 자위대가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지역에서 이제 미군의 어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네. 일본의 자위대가 이른바 이제 그 자유로운 어떤 군사적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작년에 많이 논의됐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보 교류가 된다는 거죠. 정보까지. 그렇죠. 우리가 그 정보를 주면은 그게 일본의 어떤 집단 자위권 행사에 따라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쉽게. 미국을 장인어른으로 모신 사위국가 대한민국이 장인어른이 호랩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디서 숨겨놓은 장모님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내 대릴 사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한국이 장인어른 미국과 장모님 일본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정략 결혼식이다 이게. 그 정략 결혼식인데 예. 이 정보보호 오늘이 협정은 아니 이 정보보호 협정은 약혼식에 서약을 하고 약혼식에 서약을 하고. 이게 정보보호 협정이고 예.
실제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 언제 그건 하느냐. 작전의 공조 단계에서 하는 건데 이게 미사일 방어다 이게. 음. 이러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가면 네. 여기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날이면은 다른 집안하고 적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러시아가 되는 건데 네. 대릴 사회로 가면서 이제는 저 뭐냐 자기 본가하고는 멀어지는 건데 이게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이 정략 결혼식에 이제 서서히 약혼까지 다 해준 우리 대한민국의 비루한 처지가 앞으로 보라고 힘센 장인 장모한테 좀 어떻게 신세나져 볼까 하는 국가가 된다 이거예요. 본천은 버리고 여기로 간다 이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해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해왔는데 그동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때문에 연기를 했다. 이유는 상부의 지시다. 국방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제 이런 훈련도 못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일본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영토를 도발하는 국가와 네. 이런 군사적인 우호적인 어떤 네. 관계가 된다고 하면 네. 이제 할 말을 못 하고 사는 것이죠. 할 말도 못 하는. 할 말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는 거예요? 다케시마를 거꾸로 해봐. 뭐가 되지? 다케시마 맛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일본어 맛있겠다. 독도가를 왜 또 말하냐면 맛있을 맛있겠다.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맛있겠다. 그래서 하는 건데 네. 그걸 자꾸 이렇게 저 침발로 온다는 건데 네.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참.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동안에 어떤 이유가 하나였냐면은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네.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나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발해왔죠. 예, 사실 이 그런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은 네.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염려가 괜한 염려가 아니라는 것이 독도 뭐 훈련하는 것들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하기 직전에 그런 훈련들을 중지했다고 한다면은 독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약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는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결국은 독도 훈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있는 일본에게 우리 독도 수호 의지가 별로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요.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 때문에 한참 그렇죠. 복잡했을 때 일본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1965년 5월달인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 문제 때 한일 관계가 이제 독도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독도를 폭파시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 폭파 발언이 김종필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이 우익 세력들은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한국의 그 당시에 5.16 군부 세력들은 네. 독도를 지킬 그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일본은 독도를 밀어붙이면은 한국의 이 우익들은 독도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본은 끊임없이 앞으로 독도 도발할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절차도 없고 민주국가도 아니었고 뭐 이러니까 뭐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이런 가운데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전부 눈 부릅뜨고 100만이 촛불 들고 나와서 이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절차, 국회 비준이라도 좀 받아야 돼.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전문 공개도 안 하고 완전히 밀실해서 사실상 뭐 야합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국회에서 이거를 무위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박근혜만 퇴진시키면 돼요. 오늘 이거 서명해버려도? 아니 뭐 얼마든지. 서명해도? 자, 이걸 어떻게 한번.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국민들이 그게 궁금해요. 예.
이제 국회 비준 동의 안 받고 네. 자기들 멋대로 해버리겠다는 거는 이미 예고된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막을 방법은 없죠.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지금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네. 30날 발의가 됩니다. 30일. 예, 그래서 1일, 2일 본회의 중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민주당이 이탈할 조짐이에요. 에? 벌써. 왜 이탈을 해요? 해임 건의안? 아니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안보가 안정돼야 되는데 국방장관을 자르면 이거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아니, 내각 총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네. 만든 덧치기도 해요. 안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거의 말려드는 거 같고. 그래서 이 30날 지금 발의가 이미 다 야삼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또 발의 준비가 끝났을 때도 불구하고 과연 무사히 되겠느냐 이런 게 지금 불확실해졌어요. 민주당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항상 아니, 그래요. 민주당 항상 그래. 아니 근데 야삼당이 이미 합의해서 언론에 다 나왔고 한민구 장관 해임 결의안을 넘어서 탄핵까지 하겠다. 장관 탄핵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뒤집어요? 아니 그래서 반반인데 네. 이거 30날까지 이게 지켜볼 여지가 남았고 네. 사실 17일 날 빨리 발의했으면 됐는데 네.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18일 날 본회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네. 70일 그래서 1일, 2일이 연달아 본회의가 열려 이때 맞춰서 30날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시간을 끄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가 그거예요. 시간을 끄면은 되는 일이 없다. 야권이 분열한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국회 양상이 탄핵 세력 대 탄핵 거부 세력으로 양분되는 재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까지도 이제 일부는 떨어져서 탄핵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국이 됐는데 이 전체 판을 또 교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총리입니다. 총리 문제가 네. 그 얘기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 총리 추천 후 탄핵이냐. 네. 박지원 그것저것 없이, 비대위원장. 예. 네. 저희가 10시 반에 그냥 인터뷰를 탄핵이냐. 했습니다. 예. 예. 이걸로 또 야권이 분열되게 돼 있어요. 지금 분열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쓰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열이라는 그렇지.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리고 그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말리면 안 말리는 돼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 쓰고 어떻게든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요 얘기 선탄핵 후총 그 넘어가기 전에 예, 마지막 이걸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각 총사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하에 있었던 내각에 의해서 네. 우리 안보가 과연 튼튼했었는가? 이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대해서 반대로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에 있는 내각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독립운동가 아들이라고 김정대 의원을 통해 가지고 손자라고. 손자라고 이야기해서 뭐 역대 장관하고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조금 더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 그 여건은 뭐냐? 국회에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다. 국민 합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성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전문도 심지어 국방위 의원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걸 처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의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까지 더 불태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을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 그 자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사드가 배치되는지 안 배치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며칠 후에 배치되는지도 모르는 국방부 장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상부의 지시로 독도 훈련도 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 버리는 국방부 장관. 네. 이런 국방부 장관 하에서의 안보가 훨씬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각 총사퇴하고 과도내각 만들고 그 과도내각 이해 가지고 빨리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왜 일본이 전문을 공개하지? 아까 이제 장윤선 기자 그러셨잖아요. 네. 전문 공개는 일본이 반대한다고. 네. 왜 일본이 반대한 줄 압니까? 그거는 이번에 새로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서 2012년 과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로서 국방부가 말해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데 네. 2013년도에 일본에서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아, 일본에서 예, 특정 비밀 보호법. 2012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네. 2013년도에 특정 정보 보호법이라 특정 기밀 보호법이라는 게 통과됐거든요. 네. 그 특정 기밀 보호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기본적으로 탄압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법안입니다. 일본에 예, 일본에. 일본 사회의 예. 그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 예. 침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가기 위해서 재무장으로 가기 위해서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거죠. 아베가 잘못하는 거네. 그거. 당연하죠. 네. 근데 그 특정 기밀 보호법에 따르면은 네. 일본이 정한 특정 기밀은 외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본이 자신들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러니까 한국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하는 것 자체도 네. 이거는 특정 기밀인 거예요. 특정 기밀이기 때문에 그 네. 기밀이 최종적으로 네. 서명을 해가지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 한국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네. 일본 정부가 자신의 네. 어떤 군사 대국화를 하기 위해서 네. 기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일본 법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우 열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 특정 기밀 보호법에 따르면은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네, 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제약 장치가 이미 일본에 있는 거예요. 야, 이미 그러면 일본의 이 특정 기밀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까지도 규제를 받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보 일본법 규제를 받는 때문에. 거예요. 일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우리 지금 한다고 오늘 그러니까 알 권리도 지금 우리 제약되는 거예요. 아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되는 걸 왜 우리 국민이 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법안 나 보고 싶어요. 전문.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이거 외교 문제고 일본이 반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변호사님 좀 참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비분 관계 해가지고 그걸 전부 기자들한테 릴리스를 했는데 아니 의원님 네. 이래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완전히 개판이죠. 예, 그 저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외교안보입니다. 근데 무슨 이선으로 물러나서 외교안보를 하겠다 그러니 더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건 빨리 진짜 끌어내리는 게 답이에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 큰일이야 지금. 근데 지금요 보면 지금 그 선탄의 후 총리냐 선 총리 후탄핵이냐 헷갈려. 뭐 이런 논쟁이 이 논쟁이 지금 막 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 논쟁할 그러니까 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당이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일찌감치 탄핵 얘기 나왔을 때 바로 곧장 얘기를 그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지. 야당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잰다는 거예요. 이러면 탄핵이 될까 안 될까. 발의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탄핵을 했다가 민주당이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때 실행 못해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설령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발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피의자야. 대통령이 저기, 피의자인데 탄핵을 안 해? 국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의무가 돼버린 것이 네. 헌법재판소에 가서 성공 여부는 다음 문제고 네. 일단은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런데 그 초기에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탄핵 정족수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200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국민들의 역풍이었겠느냐 이런 어떤 그 야권 일각에서의 신중론들이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형성했고 대통령이 퇴진해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되고 있었고 또 청와대 어떤 그 동향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탄핵인지 하야인지는 박근혜가 선택해라. 이렇게 공을 미루면서 버틴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일 정도 지난 지금 와서는 이제 공소장에 네. 공모 관계가 박근혜 네. 대통령이 적시가 됐고 또 모든 거는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탄핵으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렇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그 총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박지원 대표 본인이 본인이 총리를 하겠다? 총리를 하겠다. 이런 어떤 자가 발전까지도 그래요. 예, 많이 나갔었던 터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친문계죠. 그게 팩트입니까? 박지원 대표 아니 뭐 스스로 하겠다? 지역구에 가서 네. 그쪽에 이제 측근들이 총리를 진출서를 하셔라? 많이 이제 터뜨렸다는 것이죠. 네. 박지원 대표 본인 입으로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일별 시간에 인터뷰하니까요. 여러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니까 그때 확인 같이 해보시죠. 예.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마치 총리를 지명할 것처럼 얘기한 적은 있어요. 뭐 동교동계 쪽을 뭐 접촉하고 있다, 뭐 등 이렇게 해서 세간의 관심을 붙들어놨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총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박지원 대표고 또 그러면 황교안 놔두고 그러면 탄핵할 거냐 이런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이나 그 다른 사람 누구건 간에 그러면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내정해가지고 국회 찾아왔을 때 그때 받아주지 그럼 왜 안 받아줘? 김병준 내정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나를 받는 게 제일 낫다 지금 그럴 상황에서. 것 같았으면 그때 받아주지. 네, 그때 차라리 나를 받았으면 이게 쿨하게 풀렸을 거다. 그 양반이 요새도 그런데 이제 근육연수원 와가지고 황교안 놔두고는 탄핵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청와대는 더 신이 나죠. 그래서 총리 추천해달라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덥석 받아무는 순간 총리를 덥석 받아무는 순간 야권 내에서 서로 그쪽에 줄을 대려는 이런 순수하지 못한 흐름들이 그 굉장히 또 국민들한테 실망을 줄 거고 그러니까 아니 총리 추천 문제는 추천 문제고 탄핵은 그냥 하면 돼요. 아니 황교안이가 뭐 앉아 있다고 해서 황교안 총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할 것 같아? 일단 탄핵은 탄핵대로 밀어붙여야죠. 네. 저도-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시민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역사의 물길을 트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힘은 제가 지난번 우리 팟짱에서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시민의 촛불과 언론의 지속적인 권력 감시와 탐사 취재 보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은 이런 시민혁명의 이 도도하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물결에 대해서 정치권은 몸을 맡겨야 됩니다. 정치권이 주의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탁상에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헌법재판관이 지금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탄핵에 동의를 해야지 탄핵이 되는데 내년 되면은 2명이 임기가 네, 이제 박한철, 바뀌니까 이정미. 예, 그러면 이제 온 국민이 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말 건가 헌법재판관에 뭐 보수 성향이 8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민의 이 도도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 물결에 정치권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된다. 그 물결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이게 정치권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총리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딱 와가지고 총리 하나 딱 밀밥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느냐 마느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익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힘이 바로 더 이상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적폐에서 견딜 수 없다는 시민의 힘에 의해서 이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은 그런 어떤 계산, 그다음에 이익 이런 두 가지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 광장은 광장의 언어로 하시라, 국회는 국회의 언어로 하겠다. 나중에 큰 물결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다라고 라고 정치인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 광장의 언어를 들어야 되는 거죠. 광장의 소리를 듣고 광장의 소리에 기반해서 정치 협상을 하던 뭘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여야 간의 협력, 뭐 여야 간의 토론 이런 걸 통해서만 정치 안에 이를테면 여의도 정치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35조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 경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이미 식물국가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7개월, 8개월 더 가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뭐 내려놓은 겁니까 이분이 좀? 글쎄 내려놓을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그 배경은 참 궁금하지만은 네.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불통과 독선, 폭주 이 시대를 저는 불안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또 앞에 나서길 꺼려하고 저 한 몸 챙기기가 바쁜 시대였어요. 근데 최순실 정국이 터지면서 이 불안이 위기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위기의 국면으로 전환된 이거는 뭐냐하면 일제히 그 마그마가 분화구로 치솟아 오르면서 하나의 어떤 그 파국을 예고하는 어떤 중대한 이상 신호가 왔다는 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대는 잘못 관리하면은 재앙의 시대가 됩니다. 그 폭발한 화산이 이제 드디어 인간의 생활 기반을 덮치는 국면이죠. 이렇게 재앙의 시대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불안의 시대에서 위기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재앙의 시대로 가는 이 악순환의 체인을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치의 역할이라고 역할이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저도 정치권에 있습니다만 들어와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있었어요. 그 오랫동안 박근혜한테 당해오면서 생긴 트라우마 같아.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닌가? 이거 또 어디 딴 데서 뭐가 혹시 또 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종북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래서 자기 검열. 대부분의 적극적인 어떤 사고와 행동이 마비돼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야당 정치인들이.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이 힘을 좀 드릴게요. 힘을 좀 팍팍 드릴 테니까 자꾸 자괴감에 빠지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빨리 대신해서 간단하게 회복하세요. 가야죠. 빨리. 빨리 탄핵하고 네. 새누리당 해체하고 단호하게. 그다음에 민주정부론 그렇죠. 이제 나중에 네. 이제 그다음에 정의로운 국가 그럼요. 민주정부 네. 이걸 위한 어떤 그 창조적인 모색 네. 이걸로 이제 전환해 가는 그럼요. 거예요. 뭐 별거 힘내세요. 없어요. 야당 정치인들 저희가 촛불 시민들이 지켜드릴게요. 보다 적극적으로 힘있고 단호하게 지금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판단해서 좀 새롭게 정치를 해줘야 되는 국면이에요. 근데 야당 정치인들이 막 눈치 보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종북으로 찍히지 않을까? 또 조선일보가 나를 갖고 그냥 막 뒤흔들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걱정 말아요. 그대 불러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주가 간절히 원하면은 들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우주하고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우주의 목소리는 뭐였냐면요. 우주가 생긴 137억 년 만에 이런 박근혜 대통령처럼 부패하고 이런 식으로 무능한 그런 국가의 지도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국회에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주가 말하는 것처럼 인류 생긴 이래 우주 생긴 이래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정권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간단해요. 빨리 이 새 정부를 만드는 것. 그래서 내년 적어도 여름 이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혼란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면 저는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새누리당에 이 보면 우리나라 이제 보수 세력들이 네. 완전히 그 동안에는 수구 세력들한테 짓눌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고 수구 보수 동맹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불쌍한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을 수구 세력으로 퇴방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수구를 고립화시키고 보수 세력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어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또 뭐 민주주의 정당 이렇게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그런 정당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보수 걱정까지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역전이 돼버렸으니 말이죠. 지금 뭐 오늘 그 정두원, 정문원 의원 등 새누리 원외 8명 의원들이 탈당 대열에 오늘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구와 보수를 갈라서 새로운 보수 필요하죠. 좀 합리적이고 그 올바른 보수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새롭게 나오면 그 자체로 뭐 대한민국에 나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청와대가 우리가 방송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 입장을 내놨어요. 우리가 초반에 8시 8분에 제기했던 비아그라 어디다 쓴 거냐. 우리 문제 제기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온갖 추측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산병 치료 때문에 썼다. 그럼 뭐 청와대가 고지대인가요? 고산지대인가? 높나? 거기가? 청와대 두 분 다녀오셨잖아. 그래서 살다 오셨잖아. 뭐가 고산병 고산이야, 치료가 거기가. 필요해? 거기가? 어때요? 우리는 청와대 가보질 않아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인지 난 이해가 안 가. 고산병 치료에 치료제로도 비아그라가 쓰입니까? 여러분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식이 부족해서. 고산병 치료제로 쓰인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패친이 네. 히말라야를 가는데 그 비아그라를 가지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히말라야는 문재인 대표가 갔다. 고산병 치료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무슨 고산지대가 아닌 거죠. 청와대 뒤에 뭐 북악산이 있는데 북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요. 네. 뭐 고산병 안 걸려요. 그러니까 청와대한테도 그렇게 말해줘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 청와대 있는다 그래서 고산병 안 걸린다. 청와대를 향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를 전인권 씨 노래를 좀 들려드려야 아니면 되겠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네들은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어지러운 거야. 그렇군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샀다. 88전과 함께. 이런. 근데 굉장히 양이 많은데 뭐 300개 합치면 400개 정도 되는데 그 출장에 400개가 필요했나 보군요. 어쨌든 뭐 그럴 그만 수도 얘기하고 있죠. 싶습니다. 예, 넘어가죠. 자,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사망했는데 비망록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의 4.16 동선과 위치, 4.16 동선과 위치는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고요. 국회에서 자료 요구가 와도 이것은 제출 불가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한 거냐. 이재명 시장이 어제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끊임없이 이 의혹이 나옵니다. 뭐 미용주사 그 관여했다는 두 의사에 대해서 또 지금 JTBC가 추적 보도를 날마다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은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어떤 대통령하고 분리시키려는 또 의도적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려고 해서 안 된다는 어떤 그 하나의 신성에 대한 지키기. 신성 모독이라는 관점에서 이 7시간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왕 폐하의 그것은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런 어떤 신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자칫해서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면 또 가진 것도 같고 이런 면에서 이제 된 것이죠.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7시간 뭐 하고 있었어요? 낚시하고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터졌어. 막 쳐내려와. 그런데 비원에서 낚시하고 계셨잖아. 그러다가 점심 먹으러 천천히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다리 끊고 도망가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우리가 재난이 터졌을 때 초기 지도자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지진 7.5 강도로 네, 강진. 일어났어요. 외국의 아베 총리 출타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대국민 담화하잖아. 그거 봐자고. 이게 국가의 격입니다. 품격. 그런 게 무너지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세월호는 같은 이런 어떤 일시적 재난에도 일어나는데 큰 재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성이 지켜지고 자리 잡고 있는 한 정상적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이 마지막 부끄러움으로 알고 어떻게든 숨기려는 거죠 지금.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에서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초등학교를 방문 중이었는데 대통령이 허둥지둥 했을 경우에 초등학생들한테 미칠 수 있는 충격 때문에 대통령이 맞아요. 그 7분 동안의 네.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 우리 김정대 의원님이 말씀한 맞아요. 것처럼 그런 국가 중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대응으로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7시간이라는 거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청와대 직원들한테 입막음을 하라고 지금 다그친 거잖아요. 그렇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뭔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겠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의혹만 더 키우는 해명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7시간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7시간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더 관심이 가요. 네. 청와대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청와대가 그걸 안 밝히기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기한 연장이 무산된 거예요. 네. 7시간 때문에. 네. 그래서 청와대가 그걸 안 이번에 특검법에도 세월호 7시간을 끝내 새누리당이 반대가지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으로 우리는 포함됐잖아요.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소설가 김진명 씨가 4가지 정도로 의혹을 제시한 게 있어요. 첫째, 대통령이 얼굴을 보일 수 없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의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었다. 대중에게 설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니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중요한 걸 하더라도 개입할 수 대통령이 없었다. 구순 안 했다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이제 네. 세 번째로 네. 김진명 씨는 그렇게 말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김진명 씨 이야기는 이게 더 심각한 거라고 하면서 네 번째는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청와대가 계속 김기춘 실장이 입단속을 하고 청와대가 해명한다고 하는 게 의혹을 더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와 같은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추측을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론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우리는 지금 이 정치적 해법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요, 광화문 촛불 집회 하면서 서로의, 우리 국민들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뿌듯함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주 촛불 집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애들하고도 좀 놀아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날도 추워지고, 오늘부터 이제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 대통령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뉴스를 챙겨봐야 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책임지고 정리해야 되고 당장 12월 달에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정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는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유일호 씨야 누구야? 임종영이야 누구야? 이게 누가 총사령관인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국민들은 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답합니다. 군사 외교 안보에서 정치 경제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끝으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뜨겁게 위로해주는 두 분이니까 김종대 의원님부터 30초씩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촛불 시민 또 이런 어떤 그 우리 변혁의 과정에 진입한 건 뭐냐면은 새로운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우리가 아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강하게 결속된 우리는 이제 우리임을 재발견하고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내년에 민주정부에서 정의로운 국가로 가기 위한 진통이고 성장통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야권이 정말 진용을 재정비하고 제대로 좀 형세를 판단해서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이번에 탄핵 정국을 잘못 처리하면 야권 심판론이 곧 등장한다. 이제 국회는 뭐 하냐? 국회 심판론이 곧 등장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정치권은 일정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일정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익이 나한테 크게 올 것인가 작게 올 것인가를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에게 일정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권에게 이익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역사 동안에 쌓아져 왔던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때입니다. 힘은 있습니다. 그 힘은 시민의 촛불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시민의 촛불의 힘을 믿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